사람들은 제게 장수의 비결을 묻곤 하지만 정작 제가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직접 살아보니 이제야 분명히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삶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지탱해 주던 마지막 자존감과 권리를 내 손으로 직접 타인에게 넘겨주고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비극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의 부모들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애틋한 마음 하나로 평생의 피땀이 서린 내 집을 내어주고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자금까지 자식들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쏟아 붓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식의 집 한 구석에서 따뜻한 효도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사라지고 내 주머니에 힘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위치는 기둥에서 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집에서는 왕이었던 당신이 자식의 집에서는 사사건건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손님이 되고 맙니다. 참다 못해 한마디 조언이라도 건네면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달라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라는 차가운 외면뿐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가장 북적이는 가족의 식탁 위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시리고 아픈 고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저는 오늘 한 세기를 살아온 선배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려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아니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여러분이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세 가지 생존의 성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 돈, 그리고 침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큼은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초라하게 저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자유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독하게 이 세 가지를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는 것일까요? 105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그 엄중하고도 따뜻한 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씩 새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싶은 것은 바로 집입니다. 제가 말하는 집은 단순히 사고 파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의 수단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노년의 집은 나의 육신을 누이는 장소를 넘어 나의 정체성이자 존엄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지막 성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큰 집은 관리하기 힘들고 적적하니 집을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합가하는 게 어떨까? 혹은 고급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발로 걷고 스스로의 손으로 찻잔을 들 수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지배하는 동물입니다. 내가 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느끼는 그 안도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끓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책을 두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내 집에서는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주인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내 자식이 효심이 지극하고 며느리나 사위가 천사처럼 착하다 할지라도 그 공간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공간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리는 서서히 주인에서 식객, 즉 얹혀 사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존경받던 동료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당당하게 사자우를 토하던 분이었지요. 은퇴 후 그분은 서울 요지의 아파트를 정리하여 큰아들 내외에게 집을 넓혀가는데 보태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 편히 쉬세요 라는 아들의 말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3년 뒤 저는 그 친구를 만났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계는 어디로 가고 어깨가 푹 처진 채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참으로 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며느리가 씻고 있으면 거실에서 한참을 서성여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벽을 보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차도 마시고 밤늦게까지 학문을 논했는데 자식 집에 얹혀 사니 친구 한 명 부르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나는 이제 내 집에서 주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식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지워지고 있는 기분이야. 그 친구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공간을 잃어버린 노년은 그렇게 영혼이 먼저 시들어 버리는 법입니다. 반면 105살인 저의 일상은 어떠할까요? 저는 지금도 수십 년째 살아온 저의 낡은 집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낡고 불편한 집일지 모르지만 제게 이 집의 모든 벽지와 가구들은 저와 함께 나이 들어온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아침 6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물이 끓는 그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제가 가장 아끼는 찻잔에 차를 따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온전히 만끽하며 오늘의 일과를 구상합니다. 이 소박한 아침 식탁이 저를 100년 넘게 당당한 지성인으로 살게 해준 힘입니다. 내가 내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생명력입니다. 내 집에서는 내가 설령 몸이 조금 불편해져서 바닥에 물을 흘리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지럽힌 책상도 나에게는 질서이고 예술입니다. 이 자기 결정권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은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수만 배는 더 잔인합니다. 차라리 고요한 내 집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노년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추억이 숨쉬고 여러분의 취향이 살아있으며 여러분의 권위가 보장되는 신성한 영토입니다. 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낡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온전한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희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곳은 나의 성역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오히려 명확한 경계를 그어주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자도 늙으면 자신의 동굴을 지키다 죽습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노년은 날개 꺾인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생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성체는 바로 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교수님, 철학자가 너무 세속적인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면서요? 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노년의 돈은 젊은 날의 탐욕이나 과시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노년에게 돈이란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자유이자 내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일지 몰라도 자식의 효도는 형편이라는 현실 앞에 늘 시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내가 자식에게 다 내어주면 자식도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식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하고도 비극적인 도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희생은 감사보다는 부담을 낳고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천륜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선택권 그 자체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아플 때 어떤 병원에 갈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그 모든 선택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여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님은 평생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장사를 해 돈을 모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할머님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작은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털어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랑 같이 살면 되니까 아무 걱정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몇 년 뒤 할머님의 무릎 관절이 나빠져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할머님은 아들에게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머님은 아픈 다리를 끌고 방 안에 홀로 앉아 내가 왜 그때 그 돈을 다 주었을까 하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픔조차 숨겨야 하는 노년,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이와 대조적인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연금과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렵다고 손을 벌려도 이것은 나의 생명줄이니 건드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지요. 대신 명절이나 생신 때 손주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주시고 가끔은 자식 내외를 불러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늘 먼저 지갑을 열어 찻값을 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멋쟁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늘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들 또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 마음 편히 본인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가끔 뵙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반겼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살게 해준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돈을 쥐고 있는 것은 결코 탐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자식은 효도를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것이 될 터이니 지금은 내가 이것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돈으로 건강을 챙기시고 배우자와 여행도 다니시고 배우고 싶었던 공부도 하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할 줄 알아야 남들도 나를 대접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걸음걸이에 힘이 실리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과 질병이라는 두 마리 괴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너무 일찍 벗어던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적 주도권을 꽉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는 길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존엄한 생을 끝까지 완성하는 길입니다. 내가 내 돈의 주인으로 살 때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비굴함이 아닌 찬란한 자부심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인생의 성체는 바로 침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이 나의 공간을 지키는 일이고 돈이 나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 침묵은 나의 품격과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흔히들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하지만 노년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이자 스스로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힘이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곳이 바로 입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자신의 과거를 과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훈수를 두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노년의 권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담은 입술 뒤에 온화한 미소에서 나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실천해온 두 가지 장수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침묵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 입을 닫으면 내 마음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초만 침묵하면 혈압이 오르는 것을 막고 관계를 파멸시키는 독서를 멈출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꼰대라는 말이 유행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꼰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묻지 않은 말을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충고를 하며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우기는 노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선의로 조언을 시작하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그것이 숨막히는 간섭이자 잔소리일 뿐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100년 전의 상식과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대의 상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들의 고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뱉는 훈수는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멍들게 할 뿐입니다. 여기 아주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나 손주들에게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너는 언제 취직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옆집 누구는 대기업에 갔다더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따뜻해야 할 명절 식탁은 얼어붙고 맙니다. 젊은이들은 명절을 피하고 싶어하고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을 숙제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지혜가 바로 한국의 현대판 격언인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입니다. 자식들의 삶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들이 내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고생 많다. 너를 믿는다는 짧은 격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 대신 그들이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게 혹은 손주들이 학용품이라도 살 수 있게 조용히 지갑을 여십시오. 말이 많으면 존경은 사라지고 짜증만 남지만 침묵하며 베풀면 그 빈자리에 존경과 그리움이 들어차게 됩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용입니다. 큰 나무 아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 서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든 나그네가 와서 잠을 자든 나무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를 찾고 그 아래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들이 고민이 생겨 스스로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리고 찾아왔을 때도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네 마음이 참 힘들었겠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침묵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을 때만 약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건네는 조언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침묵을 지키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저분에게 가면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저분은 내 말을 묵묵히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신뢰가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이 노년에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수행은 입을 다스리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가르침은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겸손함과 그 겸손함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다름을 묵묵히 인정해주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싹쳤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무언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술을 지그시 다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맑아질 것이며 여러분을 향한 자식들과 주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말이 소음이 되지 않게 하고 침묵이 향기가 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지혜입니다. 침묵하는 노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달빛이 비치듯 침묵하는 여러분의 가슴에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진리와 평온함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후배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지탱해 줄 세 가지 거대한 기둥에 대해 함께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만의 역사와 숨결이 깃든 공간인 집, 타인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줄 독립의 기반인 돈,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완성하고 주변의 평온을 전하는 지혜인 침묵,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지막 커튼콜을 받는 순간까지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꼿꼿하게 세워줄 신성한 성체입니다. 이 성체들이 튼튼할 때 우리의 노년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고목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제가 105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청춘이 인생의 절정이라 말하지만 제가 직접 살아보니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다면 80세, 90세, 아니 저처럼 100세가 넘어서까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나를 지우며 살아오셨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남은 여생을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까지 누구의 부모나 누구의 할아버지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존엄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그리고 70대 동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일찍 방패를 내려놓으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노년의 다짐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100살이 넘은 이 늙은이의 두서없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라도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단단해질 수 있는 깊은 사유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